그런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독도를 삭제했죠. 독도를 일관되게 그 수십 장의 지도에서 의도적으로 독도를 제외시켰다. 동북아 역사 지도에서 보면은 의도적이라고 하는 건 박스를 친 거죠. 울릉도를 얘기하는데 독도를 보이지 않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의도적으로, 왜 의도적으로 제외를 시켰다라고 하냐면, 그 외국의 역사학이라는 책에도 나오지만은 우리나라의 독도 전문가는 22명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12명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동북아 역사재단이 3명이다. 3명.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동북아 역사재단에 있는 겁니다. 3명이나. 그래서 이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독도를 제외한 걸 갖다 문제시했어요. 왜 독도, 그래서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 하이식 교수인데요. 이제 실수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변론을 한 거예요. 변론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북아 역사 지도에서 독도가 사라진 이유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기사는 독도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독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구가 울릉도를 정벌했다고 해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만 지금은 울릉도에서 몇 년에 한 번은 맑은 날에 독도가 보이니까, 몇 년에 한 번 맑은 날에 독도가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맑은 날에 독도가 보이는 건 맞는데 몇 년에 한 번 보인다라는 걸 달아가지고 마치 독도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독도가 굉장히 먼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발행한 책이 있어요. 독도 울릉도에서 보인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독도,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독도는 울릉도에서 확실하게 보인다. 날씨가 맑은 날, 특히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아침 시간에는 또렷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교수가 변론하기 뭐라고 했냐면, 몇 년에 한 번 맑은 날에 보인다. 아니, 맑은 날이면은 그냥 보이는 거지, 어디서 독도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요, 그래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에 한 번이면은 뭐 없어졌다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변론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원래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것이 동북아 역사재단에 행해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나일본부입니다. 임나일본부는 일본이 4세기에서 6세기에 한반도 남부를 갖다가 정벌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경영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한국이 그 4세기 이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런 지도가 있습니다. 300년 이전에는 전부 신라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백제를 하지 않는 거죠. 소국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한의 소국, 백제국이 있다, 이렇게 그려놨죠. 그래서 아니 왜 백제를 갖다 백제라고 쓰질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현찬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라 백제 그려놨지 않느냐. 근데 신라 백제를 그려놓지 않았거든요. 그려놓지 않았습니다. 사로국이라고 해놨거든요. 그 임나일본부 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0년간 4세기에서 6세기 다스렸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여기를 다스렸다는 내용입니다. 임나는 가야다라는 것을 정설로 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임나일본부고요.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덕일 씨를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했던 김형구 씨의 임나관이 바로 임나는 가야라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임나는 가야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구급화 후소사 교과서에 임나관하고 똑같은 것을 다 인용을 해놨죠. 광개토 대왕기도 인용을 해놓고요. 근데 이 임나라고 하는 것은요, 일본 서기에 맨 처음에 나오는 임나를 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일본 서기에. 거기 보면은 임나는 스쿠시국에서 2000리, 북쪽은 바다로 막혀있고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 계림은 신라죠. 신라의 서남쪽에 있고 북쪽은 막혀있다. 이게 워낙 정확하게 이렇게밖에 번역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일본어가. 근데 동북아 역사재단의 일본 서기에는 이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이상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북쪽은 바다로 막혀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뭐냐면은 신라의 아래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나는 대마도다. 그리고 거기 보면 임나의 지명이 수십 개가 있다라는 것을 밝힌 교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를 정벌했다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대마도를 정벌을 했다는 것이다. 그때 당시에 대마도를 세수로 나눠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세수로 나눠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거기까지 들어온 거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광개토 대왕 비문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 학자들이 이 광개토 대왕 비문에 의해서 일본이 조선 남부를 지배했을 것이 확실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광개토 대왕 비문도 조작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조작을 해왔죠. 계속 조작을 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조작의 핵심이 뭐냐면 신묘년설인데,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신라를 쳤다라는 쪽으로 그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핵심이 뭐냐면 바다를 건너와 도해가 있잖아요. 도해파입니다. 도해파거든요. 이 도해파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일제는 뭐 사과와 탁군을 가져다가 도해파의 의미를 복해해서 일본이 바다를 건너가 백제와 신라를 파하고 식민을 삼았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임나일본부를 퍼뜨려 왔다. 그렇지만 환단고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해소지 격파외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광개토 대왕이 바다를 건너서 이르는 곳마다 외적을 격파해서 대마도도 징벌하고 일본의 본토까지 들어가서 징벌한 내용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광개토 태양 비문이 지닌 도해파의 뜻을 정확하게 밝혀준 것이 바로 이 환단고기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뭐 도월 김용옥이나 이런 거는 뭐냐면 도해파 거기에만 계속 집중하는데 이 광개토 태양 비문에는 너무나 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그 도월의 차이나는 도월이 이제 고구려를 얘기하거든요. 이제 제가 그분의 중국일지라고 하는 책을 뭐 몇 권 샀어요. 몇 권 사서 읽어보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장쾌하게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도 토요일에 하는 것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 비문에 보면은 뭐 핵심적으로 하나만 다루자면 거기에는 광개토 태왕이 17세손이라고 나와요. 17세손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삼국사기에 보면은 13세손이에요. 13세손이고 19대손이다. 13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하나, 둘 이렇게 쭉 보면요. 13번째입니다. 13번째 13세손인데 왜 13세손인데 삼국사기에는 13세기 손인데 광개토 대왕 비문에는 17세손으로 나오냐. 이걸 줄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단체신청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개토 대왕 비문에는 대왕을 17세손이라고 했는데 삼국사기에는 13세손으로 되어 있으니 의도적으로 연도를 축약한 흔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해모수 단군에서 뭐냐면 고진, 고모수로 이어지는 이 4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몽에서부터 13세는 맞는데 그 이전에 해모수와 그리고 고주몽 사이에 4세가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합치면 17세 손입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 비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17세 손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도 바로 환단고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서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고구려는 부여의 별종이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별종이라는 말이 문헌에서 몇 번 나오는데 별종이라는 말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직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계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별종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하고 수많은 우리의 사서들은 어디로 갔을까? 삼국사기, 삼국유사가 있는데 그 외의 사서들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조선시대 세조 그리고 성종에 이르기까지 3대 왕의 50년에 걸쳐가지고 뭘 하냐면 우리의 고대사를 다룬 우리의 상고사를 다룬 책들을 수거를 합니다. 수서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그 중간에 있었던 세조, 예종 때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이 책들을 은닉한 자는 차명에 처한다. 아니 어떤 책이기에 책을 갖다가 그냥 숨겨놨는데 그거를 숨겨놓으면은 그냥 목을 뱉는 거예요. 그런 책들이 뭐냐면 바로 이런 책입니다. 안암로 원동 중에 삼성기, 삼성밀기, 표본의 삼성밀기, 조대기, 대변설 뭐 이런 책들입니다. 이런 책들을 싹 다 걷어들여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요. 먼저 태종 때도 한번 이런 책들을 이렇게 뭐 서운관으로 다 이렇게 책을 수집을 하라라고 하는 수집이 있었고요. 세종 때 잠깐 중국과 달라서 우리의 독자성을 갖다가 독자적인 어떤 연구나 발전을 시킵니다. 근데 세종이 죽고 나서 세조부터 예종, 성종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어떤 단군 이전에 우리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사서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모으는 수서령을 감행을 합니다. 근데 이 책들을 다 모아놨잖아요. 근데 이 모아놓은 책들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그 일식당 이백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냐면 수서령의 비서들을 갖다가 보고 나서 편집을 합니다. 이게 연산군 그리고 중종 때
중종 때 편집을 해가지고 이 책을 태백일사라는 책으로 한 권으로 이렇게 묶어낸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뭐냐면 환단곡의 60%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태백일사거든요. 이 태백일사의 발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갑자년에 내가 괴산으로 귀향을 갔을 때 마땅히 근신해야 할 처지였기 때문에 무료하게 나날을 보냈다. 이에 집안에 간직하고 있는 오래된 상자를 열어보니까 역사와 전기의 근거로 삼을 만한 그런 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안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성희 씨 집안인데 예전에 바로 자신의 4대 위에 누가 계시냐면은 바로 누구죠? 행촌 이암 선생이 있었습니다. 행촌 이암 선생의 단군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단군세기 이런 책들을 봤겠죠. 그리고 16년이 지난 경진년 중종 때, 그때 내가 찬수관 신문이라서 내각에 있었던 비밀스러운 책들을 많이 구해서 볼 수가 있었다. 이에 이전 원고를 순서대로 편집해서 그리고 태백일사라 이름을 붙였다. 일사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겁니다. 숨겨진 역사, 감추어진 역사, 비밀리에 이렇게 내장되었던 그 역사를 갖다가 결국 뭐라고 하냐면 감히 세상에 내놓지도 못하고 비밀리에 간직하여서 문 밖에 내놓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태백일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태백일사가 이십당 이백선생에 의해서 지어졌고, 단군세계가 있었고, 북부역이 범장, 그리고 삼성기, 안암동, 원동주 이 책들이 모아져 가지고 환단곡이라는 책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이암 선생, 고성희 씨의 계보를 보면은 이백 선생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괄의 난이라고 해서 뭐 그런 난이 일어납니다. 난이 일어나가지고 고성희 씨는 전부 다 어디로 갔냐면 저 삭주라든지 저 위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책들을 다 수거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 책들을 집안에 간직하고 숨길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귀향을 가게 된, 그래서 이주를 하게 된 때문이 아닌가. 만약에 한양에 있었다면 지금 책을 간직하고 있지 못하겠죠. 그렇게 했다가 그것이 뒤에 이유립 선생에 의해서 환단곡이가 공개가 됩니다. 이 모아진 책들은 이만희시류라고 하는 일본 관변사학자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단군고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안암동 원동중의 삼성기, 조대기, 대변설 다 나오잖아요. 그 책들을 다 언급을 합니다. 언급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냐면 단군을 신하고 이 사람이 황국을 조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삼성기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오한건국이 최고라, 우리 환족의 나라 세운 것이 가장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그리고 삼성기 하에 보면 석유 황국이라 옛적에 황국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봤기 때문에 이만희시류는 삼국유사에 있는 석유 환국이라고 하는 것을 변조하기까지 이제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왕실도 이제 우리 책들이 지금도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고요. 뭐 3,000종, 5만 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옛적에 황국이 있었다. 이건 삼국유사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석유 황국, 그리고 유단군 왕검이라고 나옵니다. 유라고 하는 건 존재죠. 환국이 존재했다. 단군 왕검이 있었다는 것을 확신에 차게 삼국유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뒤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 이야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그 단정적인 내용마저도 이야기로 이렇게 치부하는 경향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석유 황국이라고 한국이 있었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변조하게 이릅니다. 사실은 이만희시류가 학자라고 한다면은 비판을 하면 됩니다. 문헌은 그대로 두고 문헌을 고쳐서는 안 되잖아요. 원래 있는 것을 고쳐서는 안 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만 가면 되는데, 왜 이만희시류는 이런 변조를 하게 이르렀을까?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삼성기라든지 환국의 존재에 대한 다른 책들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냐면 다른 책들을 싸그리 이제 지워버리고, 그리고 삼국유사마저도 지워야 완전히 없어진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변조를 한 겁니다. 변조를 한 거죠. 이렇게 변조를 함으로 인해서 뭐냐면 환국과 그리고 배달국 조선의 7천년 왕조사가 환인, 황국, 환웅, 단군의 3대 가족사로 왜곡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올 김명욱 선생의 얘기인데요.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 배경에는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 감춰져 있다. 신화는 그 엄청난 사건의 기술을 단순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가족으로 단순화시켜서 이야기를 했지만 환인이 존재하시다는 건 뭐냐면 환인의 나라가 있다는 거다. 그 안에 환인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환웅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환웅의 나라가 있다는 거다.
근데 그 나라는 나왔잖아요. 신시라고 나왔습니다. 삼국유사에만 해도 신시의 도읍을 정했다. 도읍을 정해서 나라잖아요. 확실히 나라거든요. 그리고 단군이 계시고 아사단의 도읍을 정했다. 단군도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삼국유사만 보더라도 그게 나라가 없는 게 아닌데 가족사로서만 사실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환인이 제거돼 있잖아요. 환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단군 이야기만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 환국의 3301년과 그리고 배달 그리고 조선의 7000년 역사가 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환국의 시조는 안팎의 환인이고 배달의 시조는 허반한 환웅천왕이고, 그리고 조선의 시조는 바로 초대 단군 왕검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 그 일제시대에 다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보면 이만희시류도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뭐냐면 육당 체남선입니다. 뒤에 가서 이제 친일 생각도 있지만은 이 육당 체남선이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서 자기는 변론을 하죠. 거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비판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역사 조작 하나 안 하나 그걸 보기 위해서 난 들어갔다,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단군론에서 보면요, 단군 시족의 본원과 조선 인문의 근원이라고 하여 삼국유사에 전하는 것이 환국이니라고 나옵니다. 최남선도 보면 환국이니, 환국이라는 곳은 바로 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환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1920년대에. 그리고 이병도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옛날에 환인 혹은 환국 이렇게 나오죠. 환인 혹은 환국이라고 나옵니다. 혹은 환국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병도도 1923년에 동아일보에 이걸 기재했을 때 뭐냐면 삼국유사에 환국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명백히 봤다라는 거죠. 명백히 봤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만희시류가 개치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환국을 없애려고 했지만, 일제시대에서도 초기에는 누구든 환국을 얘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환국이 나왔던 역사적 기록들이고요. 위에 보시면 환단고기를 제외하고라도 이 환국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200년에서 그리고 6000년까지 이 환국이 있었는데 7세 환인이 있었고 12분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2분국에 대해서 보시면요, 자료를 보시면 24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와서 봐야죠. 네. 자, 2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여기 보시면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국에 관해서는 중국 문헌의 근거가 되는 몇 나라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광개토 대왕 비문에도 나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광개토 대왕 비문에 나와 있는 12황국의 국호는요, 비리국, 객현왕국, 그리고 구모액국, 매구여국, 이런 4개국의 국호가 이 광개토 태양 비문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진서사의전이라고 합니다. 진서사의전에는 비리국, 양원국, 구막항국, 일군국 이런 나라들의 그 문헌의 중국 문헌의 12황국의 이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 사계에도 조금 보이고요. 그리고 이 황국에 관해서는 한단고기 체계에서 보면은 이 12황국이 명확히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냥 한단국이 이런 옛날에 이런 12황 나라가 있었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이 근거를 가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국 시절에 그럼 한반도에는 뭐가 있었냐? 이 한반도에서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8,000년 전에 배가 있었고, 최초의 배가 있었고, 7,000년 이상 되는 곳에 암각화가 있었잖아요. 이 암각화를 그리려면은 여기 딱 보시면은 목축을 했습니다. 고래, 어로 사업을 했죠. 고래잡이를 했는데 고래가 50몇 마리 다양한 고래가 있고, 그리고 배가 있고요. 배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는 여러 군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샤만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표현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제사를 지내고 어업 활동을 하고, 오른쪽으로 보면 목축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뒤로 가보시면요, 어디냐면은 저 멀리 여기서 7,000km 떨어진 곳에 보면 잘라부르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잘라부르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을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1000년 차이가 납니다. 100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갔든지 모르지만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러시아 학자도 그러지만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조가 너무나 똑같다. 이거는 정신 사고방식이 같은 사람들이 아니면 이렇게 그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러시아의 잘라브루가 암각하거든요. 암각화도 보면 왼쪽이 고래잡이, 오른쪽이 목축입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시면은 우리 울산 방구대 암각화도 왼쪽이 고래잡이, 오른쪽이 목축, 그리고 샤만들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도 보면 샤만이 있고 그리고 배가 있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림이 똑같은 게 아니고요. 그림에 담겨 있는 내용 자체가, 내용과 구조 자체가 똑같다, 유사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똑같은 사람들이 그린 것이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이 먼 거리를 이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들이 났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7,000년 전에 8,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우리는 사실은 지금의 현대인으로서 그 사람들을 재단할 수가 없다,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배도 있었고,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아이고, 영화가 아니네요. 자, 영화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량의 김영민 감독이 얘기를 했습니다. 명량에서 내가 꼭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은 바로 어머니에게 절을 하는 이순신 장군의 그 위에 현판에 있다. 그 현판을 봐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현판이 이겁니다. 현판이고요. 뒤에 영상을 좀 이따 보실 텐데 잠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어떻게 있냐면 이 영상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어머니, 불충수고자 어머니 곁으로 가보자. 그저 제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약 2초 만에 쭉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못 봐요. 못 봤잖아요. 영화관에서 못 봤죠. 못 봤는데 그거를 갖다 기억을 하다니 어떻게 보면 다시 다운받아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봤더니 여기에 오른쪽에 보면 환이라는 글자가 있는 건데 중간은 뭡니까? 치유. 네, 치우천왕의 모습을 한 그런 상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천상백양, 그다음에 홍익이화, 홍익인간 제세이화를 합친 홍익이화라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환입니다. 원래 이 김영민 감독이요, 그 환단고기 북콘서트라고 거기에 왔었어요. 일산에 있는 환단고기 북콘서트로 와서 그때 강의를 듣고 갔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강조된 게 환이거든요. 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글 환인데요. 우리의 그 한민족의 어떤 그 뭐라고 나오냐? 한번 잠깐 볼까요? 몇 페이지 나오죠? 28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를 보시면요, 발글 환자, 그 한 글자에 한민족과 인류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 이 환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경계가 없는 광명이다. 그러니까 두 글자로 하면 광명이에요. 근데 한 글자로 하면 환입니다. 우리가 환하다, 헌하다, 신수가 헌하다, 나처럼 환하다라고 해서 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환이라는 말이 바로 이 온 우주가 환하다는 말이고 우주의 광명사상이고, 이것이 한민족 문화의 원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입니다. 환. 그래서 이 환인 시대의 환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죠? 환국. 네. 여기 안 나요. 예,
환국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나라잖아요. 뜻이 밝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배달국이라고 하는 것은 또 밝은 땅, 밝은 나라, 밝은 땅. 그래서 우리 민족의 국호에는 전부 광명으로 시작해서 모두 광명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환국 시기는 바로 6,000년 전인데요. 이 6,000년 전까지는 지구에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충분한 황금 시대였다. 스티븐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옛날에는 인류가 서로 화합하고 자연과 조화해서 편안하고 즐겁고 전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삼성계에도 보면 그런 시절을 얘기를 하거든요. 다 지웠는데 환인께서 뭐 불로 장생하고 그리고 병이 없으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도 6,000년 이전에는 병도 없고 전쟁도 없었다. 무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똑같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환국 시대가 있었고요. 7세 환인이 12개 군국으로 나누어서 다스린 환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한국이라든지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가다 보면요, 이야기가 이제 조금 있다 끊깁니다.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만 하는 것이다라는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배달국인데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민족은 동방으로 가서 한국의 정통이 바로 배달에서 조선으로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환한 나라가 황국이고 밝은 나라가 배달입니다. 이 배달이란 말은 뭐냐면 밝은 땅이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라고 하는 건데요. 광고는 아니고요. 패러디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디. 이 그림들은 조마조마합니다. 왜? 배달이 빠졌으니까요. 우리 민족이라면 달랐겠죠. 이렇게. 이 그림들은 조마조마합니다. 왜? 배달이 빠졌으니까요. 우리 민족이라면 달랐겠죠. 이렇게. 불과 늘 식사에 치킨이 빠질 리 없고. 짜장면은 벌써 도착했겠죠. 사시사철, 천지사방, 부처지야!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배달의 민족이라는 말 자체는 정말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사용하게 함으로 이 회사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역사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 역사를 하는 곳에 좀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 회사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요. 배달의 민족으로 진짜. 그 외국사람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정말 어디든 배달이 가능한 배달의 민족이다.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한국의 야식 배달 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바람에 12kg가 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배달을 잘하죠. 예, 배달 잘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오면요, 한강에 와가지고 한강에서 배달시켜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외국 사람들이 꼭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외국에서는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배달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잘 보시면요. (10월 3일) 개천절은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에 국조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했음을 기르는 뜻으로 한국은 약 5천 개벽 정신으로 나라를 창건국은 약 5,900여 년 전 기후변화로 인해
나라를 이루고 있던 제 목소리입니다. 민족들의 일부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한국의 마지막 환인이신 지위리 환인으로부터 정통성의 상징인 천부인 3개를 받은 환웅께서 문명 개척단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에 오시어 신단수 아래 도읍을 정하고 신시를 열게 되었으니 이것이 신시배달입니다. 이때 환웅천왕은 하늘의 천재를 드리며 나라를 개국하는데 이날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신시배달은 한국의 광명사상을 그대로 계승하여 홍익인간, 제세이화, 광명개천의 3대 정신으로 백성들을 교화하며 1565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이 배달국을 우리는 진정한 한민족사의 기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천절은 단군조선의 건국일이 아닌 신시배달의 건국일이며 단군의 건국 이념으로 알고 있는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광명사상 또한 배달국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배달국의 가르침인데 그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삼국유사에도 보면 나오고 삼성기에도 보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환인천재께서 삼위와 태백이 있는데 모두 홍익인간, 인간을 이롭게 할 만한 곳이다. 과연 누구를 보낼 것인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뭐냐면 환인천재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환인천재께서 말씀하시고 그 홍익인간이 쭉 이어진 거거든요. 홍익인간 할 만한 땅인데 둘 다 홍익인간 할 만한 땅인데 누구를 보내냐라고 하니까 오가에서 추천합니다. 환웅이라는 서자부에 보면은 환웅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참 뭐 영재고 뛰어나신 분이고 라고 해가지고 추천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런 과정을 보면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황국배달 조선의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정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와 태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산으로는 중국의 시조인 반고가 내려오고 그리고 태백산, 지금의 백두산으로는 바로 환웅천왕께서 이렇게 오시는 거죠. 물론 태백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관해서는 논란이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냐 하는 것은요. 근데 태백은요, 대동여지도를 보면, 이 대동여지도잖아요. 대동여지도를 보면 백두산이 있고, 백두산이 아래쪽에 보면 소백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백두산이 태백산으로도 불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도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천평이라는 곳이 있어요. 천평. 바로 환웅께서 백산과 흑수 사이의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천평에 자정과 여정을 파고 자정이라고 하는 우물과 여정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고 청구에 농사 짓는 땅을 구획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헌 기록이 있는데 바로 이 천평이 이게 대동여제에 보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나무를 택하여 환웅상으로 모셨다. 나무를 가지고 이제 환웅상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거는 러시아의 고대 어떤 그 신앙적인 부분인데 러시아에는 이렇게 목신을 갖다가 나무를 깎아가지고 그렇게 조각을 해서 이렇게 모시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게 환웅상이라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형태를 감안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1대에서 18대까지 환웅천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 3대 성왕이 있습니다. 빨리 지나갈게요. 여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하고 배달의 3대 성왕이 있는데 태호복희씨, 염제신동씨 그리고 치우천왕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태호복희씨를 보면 5대 태우이 환웅의 12번째 막내 아들이 태호복희씨입니다. 태호복희씨는 중국 산동성에 보면은 이렇게 크게 멋있게 이렇게 모셔져 있고요. 이 태호복희씨가 그린 8개에서 4개를 빼면은 그게 이제 태극기, 지금의 태극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호복희씨는 동이족이고 뭐 그런 것은 중국의 문헌에도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희여화도가 있습니다.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면 3층에 복희여화도가 있거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복희고 그리고 옆에 붙어있는 분이 여화씨라고 이렇게 합니다. 복희여화. 그래서 여화씨는 여동생이죠. 여동생으로서 복희씨를 계승하였다. 복희씨의 제도를 계승하여서 통치를 하였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염제신동씨입니다. 염제신동씨는 100가지 약초를 맛보아서 의학의 시조가 되고요. 의학의 시조가 되고 그리고 농업의 그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하남성에 보면은 염제신동씨가 이렇게 숯불이 달려있는 그리고 이렇게
약초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사성 고개시에 염제 신동사당이 있고요. 우리나라 그 어디죠? 우리나라 민속촌에 가보면 민속촌이라든지 옛날 한의학방에 가보면은 신농유업이라고 나옵니다. 신농의 업을 갖다가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농사하고 의학, 한의학이 바로 이 신농을 이어받았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신농의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이 신농유업이라고 하는 이 글자에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농시 같은 경우도 중국의 시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황제에다가 염제 신농시를 같이 붙여서 염황이제, 염황지손. 그러니까 중국은 염황자손이다, 염황지손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시조를 붙이고 있습니다. 중국 하남성에 2007년에 이제 완성이 되었다. 염황이제라고 해요. 중국의 시조는 이제 황제라는 거죠. 황제인데 염황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는 뭐냐면 1997년에 바로 중화 3조당의 치우천왕까지도 자신들의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4대 치우천왕을 그린 모습이고요. 배달국의 14세 자오지 환웅인데 세상에서는 치우천왕이라고 했다. 이분이 청고국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래서 치우는 상고시대 중화민족 중에 동이묘만 구려족의 임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뚝섬에 가보시면 뚝섬에서 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뚝이라고 하는 것은 무신을 상징하는 치우천왕의 모습을 본뜬 것으로 큰 창에 깃털을 꽂아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뚝섬 지하철 몇 번 출구로 나가면은 요 비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는 이순신 장군도 tuk제를 지냈다라고 tuk제를 3번 지냅니다. 그래서 난중일기에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요즘에 뜨고 있는 차오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묘족 출신이죠. 이 묘족은 치우를 숭배를 했던 그래서 치우를 모셨던 그 족속이 바로 이제 중국의 55개 소수 민족 중에서 묘족이 있습니다. 예, 묘족. 뒤에 보면은 치우총이라고 나오죠. 거기서 이제 춤추고 있는 묘족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중화 3조당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은 치우, 황제, 신동이라고 해서 중국의 원시조라고 하면 황제를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동이족의 시조인 신동씨와 그리고 치우천왕을 전부 다 이렇게 모셔놓고 염황자손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 치우천왕은 이렇게 도끼부음령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자신들의 조상이 아닌 한족의 조상이 아닌 화하족의 조상이 아닌 동이족은 전부 다 동물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짐승의 형상으로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죠. 태호복희 씨는 인두사신 그리고 염제신동씨는 우두인신 그리고 치우천왕은 우두 수족 짐승의 발 짐승의 발로 이렇게 그려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치우천왕은 청구로 배달국 시대는 한 번 수도를 이전하잖아요. 한 번 수도를 이전하는데 이거 뭐냐면은 여기 보면 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청구라는 별칭을 쓴 시집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죠. 청구를 우리나라의 별칭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도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치우천왕은 철을 가장 먼저 썼다. 가로선에 쇠를 채취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중국에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배웁니다. 중국이 철기를 전했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한자로 봐도 한자 자체가 이게 쇠철자인데요. 쇠철자에 고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쇠철자는 어떻게 썼냐면 쇠금자에다가 동이족 할 때 이를 썼습니다. 쇠금자에다 이를 붙여가지고 쇠철자를 썼거든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이건 뭐냐면 한자를 조어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쇠를 이족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서 만든 거잖아요. 한자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안 쓰지만 칠지도에는 나와 있습니다. 칠지도를 NHK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그때 나온 글자가 뭐냐면 쇠철자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백년철 칠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100번 다듬었다. 100번 쇠를 다듬어서 이 칠지도를 제작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옛날 고어인 쇠철자를 씁니다. 사실 이거를 칠지도에서 지적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것도요, 그냥 쇠철자를 그냥 쓴 거지, 이 쇠철자가 이 고어를 썼다라고 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그날에서 저렇게 노란색으로 강조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강조를 해줘서 이렇게 잘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쇠를 뭐냐면은 철기도 우리가 더 먼저 썼다. 그리고 그걸 생활상에서 볼 수 있는 게 젓가락입니다.
중국이나 뭐 나무젓가락, 일본은 대나무 젓가락, 우리나라는 쇠젓가락, 게다가 쇠로 된 수저 다 쓰죠. 수저를 다 씁니다. 그렇게 쇠라는 철기가 생활화되어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인데 우리가 뭐 나중에 이렇게 빌려가지고 뭐 썼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을 얼마나 자세히 가르치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는 아니고 왜곡되어서 가르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결의 첫나라 고조선. 이게 왜 안 나오는지. 먼 옛날 우리 조선들은 아직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한반도와 만주 여기저기에 흩어져 살았어. 마을을 이끄는 우두머리 밑에서 말이야. 아들, 내 말을 따르라. 이거 어느 출판사에서 만든 애니거든요. 우리 마을을 잘 이끌어주세요. 마을과 마을 사이에서는 자주 전쟁이 벌어졌어. 이웃 마을의 식량과 땅을 빼앗고 싸움을 퍼진 사람들을 끌어다 된 우두머리가 생겨나고 마침내는 우두머리 중에 최고 우두머리가 나타났어. 그 사람이 바로 단군이란다. 단군은 여러 마을을 모아 나라를 세웠어. 우리 결의 첫나라인 고조선을 세운 거지. 멀리 인간을 돕게 하리라. 새로운 농사기술 덕분에 이젠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법 8가지를 정했다. 법을 어기면 엄한 벌을 내린대. 아이고 무서워. 고조선의 임금들은 나라를 잘 다스렸어. 땅도 점점 넓혀나갔지. 중국에서 쇠 만드는 기술까지 들어와 고조선은 더욱 힘세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단다. 새로 만든 농기구를 쓰면 농사일이 아주 수월하지. 쇠는 단단하고 잘 닳지 않아. 청동보다 훨씬 쓸모가 많다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완전히 이제 왜곡인데요. 그 철기가 들어와서 우리가 잘 살게 되었고 중국에서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일명 중국에는 한나라가 있었어. 고조선과 한나라는 사이가 좋았지. 제가 한나라를 도와드리지요. 고맙소. 한나라는 목소리도 좋아요. 우리를 비롯해 많은 도움을 주리. 고조선은 나라가 강해지면서 한나라 말을 잘 듣지 않았어. 오히려 다른 민족과 손잡고 한나라와 맞서기도 했어. 그러자 한나라는 힘으로 고조선을 꺾으려고 쳐들어왔단다. 고조선 놈들을 공격하라! 한나라 놈들을 쫓아내라! 고조선에 커다란 위기가 닥쳤어.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이제 고조선이 뭔가를 배반한 것처럼 처음에 이제 한나라가 잘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배반한 것처럼 이렇게 뭐 그렇게 그린 거죠. 오랑캐하고 손잡고 뭐 이런 것처럼 막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뭐 이런 것도 큰 왜곡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이런 것도 이제 어린이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그런 고조선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입니다. 단유생 문경인데요.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국보 141호고 여기에 보시면은 좁은 공간, 좁은 21cm에 13,000개의 정교한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걸 최근에 이제 확대를 해본 거죠. 확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자잘한 선이 그려져 있는데 이거를 이완규라는 분이 있어요. 장인이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을 했는데요. 복원을 했지만 오리지널의 섬세함을 재현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원하는 다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지금도 복원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려운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금동 허리띠인데요.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시면 낭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낭낭은 낭낭군이죠. 한나라의 식민지. 이거는 한나라에서 하사한 물품 이렇게 나오는데 말이 안 되는 게 한나라에는 이런 금속 세공 기술이 없다. 금속 세공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하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나라가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으면 자기네가 가지지 왜 우리가 갖고 있냐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알갱이 보시면요, 알갱이 하나하나를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집어넣은 그런 어떤 세공 기술로서 만들어진 게 국보인데요. 낭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고조선의 제품이거나 아니면은 고조선에 이어진 제후국의 제품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중국 동북공정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점점 더 4,700년 전에 치오를 자신의 조상으로
5200년 전에 염제신동을 자신의 조상으로, 그 다음에 5500년 전에 태어복희씨를 자신들의 인문지조로서 이렇게 모시게 되고, 그리고 홍산문화, 9000년 이전까지 올라가는 그런 어떤 홍산문화를 전부 다 자신들의 것으로서 끌어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 홍보를 하자. 중화문명 선전공정이라고 해서요. 전 국민에게 이것을 모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알려야 된다라고 해서 선전공정이라고 해서 뭐 몇 조를 투입을 해서라도, 그리고 뭐 다큐를 뭐 수백 개를 만들고 뭐 이런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선전공정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동북공정을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늘려나가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 홍산문화다. 홍산문화라고 하는 것은 21세기 가장 충격적인 발굴 대사건인데, 바로 만리장성 위에 자신들이 오랑캐라고 여겼던 그 땅에서 바로 지금 황하 문명보다 1000년, 2000년, 3000년 더 오래된 그런 문명, 유물 유적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산문화를 요하문명, 발해연합문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명이 퓨전 융합되는 곳, 융합될 수 있는 거점 지역에 바로 이 홍산문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홍산문화는 9000년 전에 소화서 문화, 8000년 전에 흑융화 사회 문화, 그리고 쭉 홍산문화, 5500년 전, 6000년 전에 홍산문화에 이어서 하가점, 고조선 문화, 하가점 하층